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어야 한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입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타박타박 걷던 선생님께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걸까? 과학 시간에 저는 음식을 먹는 이유는 신체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배웠습니다. 3대 영양소와 무기질, 비타민의 역할도 가정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또 두 명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갸우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로마의 저 유명한 키케로가 했던 말이었음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나이가 들고 음식 먹는 재미를 알아버리면 자꾸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맛집을 찾고 야식을 반기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라는 의사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이가 드물 겁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의 바람직한 관계가 점점 역전돼요. 공부는 삶의 일부입니다. 키케로의 말을 빌리면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공부하기 위해 먹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양을 먹을 것,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을 것, 좋은 음식을 먹을 것.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공부와 별개가 아니라 공부의 출발인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365 공비타민, 먹는 것은 공부의 출발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명상에 심취한 싱어가 내심 은둔자로 살고 싶어 했어요. 학교 수업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요. 그럼에도 담당 교수님이 리포트를 내라고 했고 싱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리포트, 에세이, 독후감, 사업계획서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두꺼운 책들과 자료 파일들 사이에 파묻히는 대신에 잠시 명상을 해서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종이 뭉치와 펜을 들고 작은 테이블 위에 앉았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무얼 쓸지 청사진이 뚜렷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몰입편에서요,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뇌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면 몰입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냅스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느 순간 충분히 시냅스들이 활성화되면 딱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마 싱어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식으로 글을 쓰거나 컨셉을 잡거나 합니다. 글의 초안을 잡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요, 거의 책상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잘 나온 적도 없고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다른 행동을 할 때 생각이 잘 납니다. 그것이 샤워든 산책이든 설거지든 걸레질이든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일부러 그런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책상 앞에서 떠나 설거지를 하거나 걸레질을 하거나 샤워를 한다는 의미예요. 제일 최근에 제가 마이클 싱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언젠가 되돌아봤습니다. 두어 달쯤 전 파리 여행을 다녀오던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비행시간이 8시간인가 9시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좌석은 불행히도 복도 쪽 좌석이 아니었죠. 또 옆자리 분이 저보다 덩치가 큰 남자분이었습니다.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양복 차림의 남자분이었어요.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리도 답답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A4 종이와 펜을 들고 자리를 벗어나 아예 비행기 뒤쪽으로 갔어요. 비행기 뒤쪽에 가면은 왜 면세 상품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아예 조그만 창문 옆에 기대 섰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요. 사람들은 적당히 오갔고요. 공간은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좁았죠.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분명했고 그 즈음에는 착륙까지 6시간인지 7시간인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다음 책을 어떻게 쓸지, 어떤 컨셉과 목차로 쓸지, 기획안을 어떻게 잡을지. 그 컴컴한 곳에서 작업을 하니 그때 저는 에어프랑스를 탔는데 프랑스 승무원이 웃으면서 불을 켜주더라고요. 노란색 조명이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 뒤쪽 구석에 서서 혹은 쪼그려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획안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키워드를 나열하고 핵심을 잡아서 목차를 쓰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렇게 구상했던 책은 지금 계약을 마치고 열심히 집필 중입니다. 내년 초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클 싱어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작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없었고요. 태블릿 PC도 없었고 참고할 파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제가 무얼 제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순서로 할지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를 들고 고민했고 그것만 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죠. 그때 메모를 했던 A4 종이는 고스란히 가져와서 제 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이클 싱어가 일단 영감이 떠오르고 영감 이후에 생각이 따라온다.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물리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그 다음의 일이다 라고 했던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려야 했는데 나중에야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숲속에 집까지 지은 싱어가 박사과정 과목을 수강하고 나자 이제는 정말로 은둔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싱어의 꿈이자 목표였고 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싱어에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던져줘요. 논문 자격시험을 보아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런 삶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싱어는 당연히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커리어가 있는데 그것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라고 자꾸 뭐가 오는 겁니다. 이때 드는 싫다는 느낌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싱어는 자신의 호불호는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특히 머릿속에서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일부러 더욱 입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보기 싫은 시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가죠. 숲속의 오두막에서 나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했다. 그런 뒤에 들판에 나가 걷기 명상을 했다. 아직 본격적인 수행의 초기였던 그때 나는 여전히 핵심은 집중과 초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명상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서는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나에게는 알람 시계도 없었지만 새벽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나는 또다시 명상을 하는 하루 일과를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수행의 밧줄을 꼭 붙잡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하게 됐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집중해서 은둔자로 살았다. 나는 수행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나는 물론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명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 평화가 몰려왔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곧장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왔다. 즉, 명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몰랐고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제잘되는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수다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내 안의 평화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아챈 나는 그 모든 수다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도전의 일환으로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해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내 마음은 그럴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수다를 떨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오늘 내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른 날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오늘 내 계획을 이 비가 다 망쳐놨어. 나는 이런 식의 무의미한 소음들을 한마디의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받아들임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저항하는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는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진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의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의 자아 이상으로 초월하기 위해 다가온 손님처럼 대할 것. 나의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나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조금쯤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마을 사람들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이 멋진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나의 의도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삶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서 최선을 다해봤더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저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막판까지 시험해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삶의 흐름에 내맡긴다는 것이 대단한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하기 그지없는 숲속에서 보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그때까지 대학원 소속이었다.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그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의무적으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수업을 학기당 하나는 맡아서 가르쳐야 했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진행되었다. 그래서 아침 명상을 마친 뒤에 학교로 차를 몰고 와서 수업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나의 패턴이었다. 그 당시 나는 같이 지내기에 편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성이 제로인 사람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 질문하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든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옷차림도 늘 청바지에 면 티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올백으로 넘긴 꽁지 머리였으며 신발은 샌들을 신었거나 아예 맨발이었다. 철학가였다면 이 모양새가 그다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보수적인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경영학, 경제학 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내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교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생각난다. 당시 나의 목표는 차를 몰고 시내로 가서 강의를 마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 내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했다.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 앞에 선 채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던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뢰 그랬듯 차를 몰고 학교로 가서 차 안에서 호흡 연습을 몇 번 한 뒤 학생들로 빼곡한 대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내가 들어가자 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던 거다.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끝에 나는 내가 명상을 마친 뒤에 바지만 입고 셔츠를 입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맨발에 바지만 입은 상태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고요했던 까닭인지 별로 당황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휴강하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을 뿐이다.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계속하자고 말했고 나는 내 옷차림에 대한 생각 없이 아니면 아예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이 없이 거시경제학 수업을 진행했다. 엄격한 명상 생활을 고수하는 가운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원래 이 기간은 박사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책 한 번 펴보지 않았고 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고프만 박사가 복도에서 나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의 목소리는 즉시 넌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했다. 아직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분의 귀에 반나체의 수업 사건이 들어간 게 틀림없었다. 내 가슴은 쿵쾅거리면서 온갖 불길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목소리는 들렸다. 고프만 교수의 제안은 이것이었다. 우리 부근에 있는 산타페 지방대학이 리모델링 하는데 그 대학의 학장으로 유명한 은행가 한 명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은행가가 박사 학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학문적인 배경이 유사한 성적 좋은 박사 과정생 한 명을 그에게 붙여주기로 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박사 과정생이 바로 나였던 거다. 고프만 박사의 제안을 듣자 내 머릿속의 목소리는 노발대발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고래고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제 대학과의 인연은 끝났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을 마치면 나는 수행에 전념할 거다. 옛날에 보던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꺼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공부와의 인연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저항의 목소리 한가운데에서 나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맡기겠다고 했던 내 최근의 맹세를 떠올렸다. 고프만 박사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승낙의 말이 차마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가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과외 선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내맡기기의 위대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